혹시 계란에 이건 넣어 드시나요? 절대로 안 돼요. 계란이 완전 식품이고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계란도 함께 먹는 것이 뭐냐에 따라 오히려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잘만 드시면 암,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5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들, 당뇨에는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계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며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의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주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및 뇌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지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려 됩니다.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성 염증은 암, 치매 및 뇌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산성 과일의 높은 산도는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와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하여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의 소화 및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하여 심한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유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두유 속에 있는 트립신이란 성분이 계란의 알부민과 결합해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계란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 적이 있나요? 이런 차도 피해야 합니다. 차잎 속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며 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닌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추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변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계란을 먹은 후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과 폐결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포화 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긴 걸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많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계산하여 계란 한 알을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에 2~3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아주 많은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요.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 식사뿐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는데 관여하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랍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이며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배가 되는 것이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너무 좋답니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보카도 식단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란과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며 계란 속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포만감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을 함께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줄여줍니다. 호박은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가 변환되는데 이는 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며 망막을 보호하고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계란과 아주 잘 맞는데요.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줍니다. 특히 유제품 중에서 치즈는 계란과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므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의 영양적 혜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음식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아침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의사들이 추천하는 아침 최고의 음식 8가지. 어머님, 아버님, 아침은 꼭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유행하는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도 아침 거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밥 차리기 귀찮아서 빵에 잼 발라 먹거나 국에 밥 말아 후루룩 드시며 대충 때우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잘 먹은 밥 한 그릇은 보약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아침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이롭게 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외에도 추천하실 음식 또는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세가 많은 어르신, 중년들에게도 아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뇌 건강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24시간 활동을 하는데요. 잠에서 깨어 활동하는 시간에 우리 몸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활동에 관여할 뿐 아니라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우리의 몸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뇌는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 중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밤새 일한 뇌에 에너지원을 공급해줘야 뇌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아침을 거르고 먹지 않으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적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침을 건강하게 잘 먹어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며 우리 몸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먹지 않거나 잘못 먹으면 오히려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뿐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아침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갈증을 느끼고 입안이 텁텁해서 물 한 잔씩 드시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중 첫 번째가 바로 물인데요. 밤새 뇌는 쉬지 않고 일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은 잠들어 있지만 뇌는 밤새 우리 몸을 재정비하는데요. 밤새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내분비 기관을 정비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 안의 수분도 손실되게 됩니다. 그 양이 약 500ml에서 10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면 목마른 갈증을 느끼고 입안이 건조해져서 나도 모르게 물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에도 찬물을 마시기보다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첫 한 모금은 물을 마시지 말고 입안을 한번 헹궈버려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안에서 밤새 많은 세균이 번식해 있기 때문에 물로 입안을 헹궈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물 5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한 번에 다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눠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뇌출혈 또는 뇌동맥류가 있었던 분들은 더욱 천천히 드시길 바랍니다. 혈관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물을 너무 빨리 들이게 되면 뇌의 혈류량이 급증해 뇌혈관에 무리를 주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 모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의 양을 늘려주고 또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량 또한 늘게 되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만성 탈수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많이 떨어져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만성 탈수가 되지 않도록 아침에 따뜻한 물 500ml 정도를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물을 마시면 탈수를 막아주는 것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몸의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아침에 물이 몸에 들어가면 위장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밤새 멈춰있던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장내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직장으로 움직이게 되고 위 대장 반사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 신호를 자극하여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단맛도 좋은데요.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는 데에도 아주 좋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해줍니다.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밤새 장에 남아있던 음식 찌꺼기들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이 눈의 황반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호박을 쪄서 드실 때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곁들여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박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침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이 건강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배고파지지 않아 당분이 많은 간식을 먹거나 점심을 폭식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D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계란의 풍부한 레시틴은 우리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아침에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아침을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여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양배추는 더욱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도나 위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양배추가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염증이 심해지면 점막이 패여 궤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궤양 치료에도 양배추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찬 경우에도 혈액순환의 문제뿐 아니라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증상들의 원인이 진액 부족인 경우가 많은데 양배추가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죠? 5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지방에서 우유를 농축하여 만든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유단백, 유지방, 유당이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단백질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아침에 드시기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장내 좋은 균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포만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든든한 오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릭 요거트는 어떤 음식에 섞어도 조화가 잘 되어 먹기에 편한데요. 아침을 차려 먹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일반 빵 말고 통곡물로 된 통밀빵에 그릭 요거트를 발라 드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릭 요거트일수록 식감이 꾸덕합니다. 부드러운 요거트 말고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골라 드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이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부를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역할과 신경계와 호르몬 생성에 관여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아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자에는 단백질도 풍부하여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감자는 삶아서 먹는 방법보다는 구워서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혈당 때문에 감자에 탄수화물이 적정되시는 분은 하루 전에 껍질째 구워 냉장고에 16시간 이상 보관해 두시면 감자의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7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잡곡이 건강에 좋다고 하여 많이들 드시는데요. 귀리도 그중 하나이지요. 특히 귀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네요. 귀리는 영양가가 높아 건강에 아주 좋은 곡물입니다.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여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귀리를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귀리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이 포만감을 높여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섬유질이 풍부한 귀리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가스로 인해 복부팽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길 바랍니다. 8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를 자극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뇌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촉진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놀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정말 좋은 식품인 것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주어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유제품과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가 큰데요. 바로 조금 전에 알려드린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게 되면 비타민 E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생과도 물론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정말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냉동 블루베리 구매하셔서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드실 때 좋은 식품도 있지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겠지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시리얼입니다. 아침 차리기 귀찮아서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리얼은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인데요. 곡물로 만들었지만 시리얼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이고 단맛이 좋아야 잘 팔리기 때문에 당분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얼을 아침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먹는다면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먹는다면 몸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뇨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드신다면 건강에 정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드실 수 있어 많이 드시는 시리얼은 절대 아침에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과일을 갈아 만든 과일 주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침에 만들어 먹기 편하고 생과일이기 때문에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여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갈아 만든 과일 주스는 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들이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하여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문제는 바로 갈아서 드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일을 갈게 된다면 과일의 성분들이 몸에 빠르게 흡수하게 되는데요. 생과일로 그냥 드셨을 때 보다 혈당 지수를 급격히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아침에 드시게 되면 갈아서 드시지 마시고 생으로 씹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씹게 되면 저작 운동이라고 하죠. 이를 이용해 씹는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더욱 주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죽입니다. 무슨 말이지? 아침에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어 죽을 먹게 되는데 왜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흰쌀밥이 현미에 비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러네 이 흰쌀밥을 죽으로 만들면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것과 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시리얼, 과일 주스와 마찬가지로 췌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했던 사람도 점점 췌장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 아침에 시리얼, 과일 주스, 죽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식용유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슈퍼에서 판다고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런 식용유 당장 버리세요. 암세포를 키웁니다.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 영양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팬에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좋은 기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는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9이 오메가6보다 많은 것이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9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며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 건강을 해치는 작용을 하는데요.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닌 거죠. 기름의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함량이 다릅니다.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방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등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 합니다.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고 산소와 만나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발연점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입니다.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하면 기름이 변질되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겠지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다면 사용하기 부담스럽고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해친 건강을 회복하는데 아무리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도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름을 먹으면 안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 콩기름인데 절대 먹으면 안 되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콩기름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변질이 잘 안 되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연점이 230도 정도로 높아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지만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입니다. 바로 만성염증을 발생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죠. 또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라는 것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극소량이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놀라유는 발연점도 250도로 높아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패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너무 쉽게 된다는 것이지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되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변이 씨앗입니다. 이는 유채꽃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도 압착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쉽게 변질이 되어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사용한 기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나무가 풍부하여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인데요.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영양성분도 물론 훌륭한 기름입니다.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고 건강에 해로운 오메가6의 함량은 매우 낮아 이상적인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올레우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하며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요.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 조리를 할 때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했느냐의 차이인데요.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대신에 올리브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존력도 뛰어나 쉽게 산패되지 않아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요.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 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은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 건강에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기름은 고온에 볶아서 압착하여 추출한 것보다 생들깨를 저온해서 압착하여 짠 기름이 좋은데요. 이유는 들기름은 고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이 쉽게 산패된다는 것인데요. 고온에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 조리하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요. 개봉했다면 한 달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는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아보카도 오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식용유는 아무 것이나 드시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면시류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유를 잘 선택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식용유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무조건 당신 편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또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